조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장이네. 다 길어요, 그죠? 이번 장은 갈등이다,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 경쟁, 싸움.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의견입니다. 거기, 본문 들어가기 전 옆에 보면 짤막하게 달려있는 글이 있죠. 고귀한 사람은 실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탁월한 자로서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적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고귀한 인간 이러면 사실 우리 어법에는 좀 안 맞죠, 그죠? 우리는 보통 귀족을 고귀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인간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위버맨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위버맨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례들로 보면 경쟁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영화로 나오는 거 같은 게 모차르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운동 경기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워낙 직접적인 경쟁 스타일이니까. 김숙과 김태희. 말하고 너는 눈치채 불쌍하네. 그거 좀 안 맞는데. 김태희 누굽니까? 모르셔. 이거 맞아. 이거 선택하고 진짜 맞겠네. 김숙과 김미숙. 조미숙과 김미숙. 이미숙이라고. 김미숙도 있지, 김미숙. 아마 니체가 말하는 제대로 된 경쟁이라는 게 아마 그런 부분과 연결시키면 가장 적절한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읽어봅시다. 한 두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갈까요? 거기서부터 합시다. 경쟁과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한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도 신분지상을 얻는 것은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과 살인, 반란과 폭력 속에 억압됩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비롯한 모든 무기들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도 무수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들 간의 갈등과 투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일찍부터 종교와 철학에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모자와 공자, 부처와 예수 같은 사상가들이나 종교가들은 일찍부터 인간들은 왜 싸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온갖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는 사실 끊임없이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거, 그렇죠? 규제, 법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환경에서라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인간들이 이제 사회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법과 제도, 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깔려 있는 문제, 안고 가야 될 문제, 이런 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뒤에 좀 더 봅시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 알려져 있지만 니체가 가장 존경했던 사상가 중에 하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니체 역시 헤라클레이토스와 마찬가지로 인간들 간의 투쟁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투쟁과 갈등을 마냥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니체는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서로 형제처럼 살아가는 사회는 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의지는 삶의 현상, 양육, 생식, 유산, 사회, 국가, 관습, 권력에 특수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화학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주적 질서의 원인이라고, 그것은 단지 에너지 보존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의 최대 경제성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유일한 실제란 모든 권력의 중심에서 보다 강력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다. 자기 보존이 아니라 공화하고 지배하고 성장하고 보다 강해지려는 의지로서 말이다. 인용되어 있는 문장 보면 읽으면 바로 들어옵니까? 굉장히 글을 어렵게 쓰죠. 무슨 말 하는지, 그죠? 그 아랫부분에 살짝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권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 권력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 힘입니다. 힘. 파워. 그죠? 힘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 힘의 의지라고 번역되는 그 힘을 어떤 경우에는 권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여기 표현으로는 권력을 축적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아마 쓴 것 같고요. 이 힘을 축적하려고 하는 욕구죠. 의지는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바로 사회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다. 그 정도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에너지 사용의 최대 경제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 당시 이제 화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고,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니체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용어를 자기 글 속에 담아낸 것 같긴 한데, 사회를 움직이고 인간을 활동하게 하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힘의 의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한 그 수식 용어를 써가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체가 굉장히 자기 생각의 생각을 만드는데 끌어왔던 원형입니다. 원형.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특이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았던 시기가 한 기원전 5세기 정도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정도니까 공자보다는 조금 늦죠. 동양으로 비교를 하면. 소크라테스보다도 한참 빠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한 30-4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또 한 30년 좀 뒤쯤 되는 그 초기 그리스 시기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지금 그리스 주조인데, 요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리스고요. 본토고,
요 지역에 이제 뭐 해줘야 되는데. 현재 터키 지역 아니에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왼쪽에 계세요? 차? 잠깐 쉬죠. 좀 쉬어요. 안쪽에 세우는 사람. 네.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요쪽으로 가면 이제 그 아나톨리아 고원 그쪽이 있고, 여기서 약간 이동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옥한 초성달 지역 메소포타미아잖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문명들의 영향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지역, 그 밀레토스 지역, 요 이오니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곳은 밀레토스입니다. 우리 보통 고대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인물들은 밀레토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가 에페소스라는 곳인데 저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쉬죠. 밀레토스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 밀레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양 고대의 초기의 철학자들이 다 조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본토보다는 초기에 이쪽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사상적으로 활발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요 밀레투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에페소스라는 곳에서 도시 이름인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았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유명한 말로는 우리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같은 강물에. 강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만물은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건 2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변화하고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다. 그것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헤라클레이토스는 운동하고 변화하는데, 운동 또는 변화라고, 그럼 현실 세상이 왜 운동하고 변화할까?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면 완전한 세상이 그대로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해봄직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각 존재들은 언제나 대립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립과 경쟁이야말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의 원인이다. 모든 존재들은 대립하고 경쟁한다. 근데 대립하고 경쟁하는데 우리 마치 동양에서 음과 양이 이렇게 뭐 한순간도 쉼없이 이렇게 양쪽으로 기울었다가 음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음양은 또 나름대로의 조화를 구축을 하죠. 이 헤라클레이토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르막하고 내리막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거의 같다는 게 아니고,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거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음과 양인데, 그건 서로 간에 한쪽으로 갉아먹어가서 뭐 양이 가득 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음으로 가득 차죠. 음양 2개가 있는데 이게 다 세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일종의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거의 궁극적인 원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인은 경쟁하고 그런 거지만, 경쟁 대립이지만, 그럼 경쟁 대립하는 그것의 근본 원리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로고스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서양에서 로고스란 말은 원리, 이성, 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럴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들이 변화하고 생성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를 하는데, 그 생성 변화의 과정의 뭐 어떻게 보면 동양식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내재된 힘이고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 신의 힘에 의해서 부여된 어떤 법칙인 거죠.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뭐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뭐 그리스 철학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저 로고스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만, 저 로고스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법칙. 근데 이 로고스를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겨놓은 글에 보면 좀 긴 표현인데, 제가 이건 한번 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건 헤라클레이토스 연급입니다. 이 로고스는 언제나 그러한 것으로 있지만, 사람들은 그 로고스에 대해서 듣기 전에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언제나 로고스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로고스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건만, 모든 그 존재들은 이 로고스에 따라서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로고스의 규칙에 따라서 아니면 로고스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각각의 것들을 본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보이면서 상수라는 그러한 말들과 일들을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경험 없는 사람들 같기 때문이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 논어를 읽을 때, 대학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죠. 대학이야? 도를 일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인지 모른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은 도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게 도인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딱 그 표현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되게끔, 이 컵이 되게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움직이고, 이 사람으로 행동하고, 이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또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다 로고스에 따르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갖고 있는 로고스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내지는 저기 걸어가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저 소는 저 소의 본성에 따른 그 소의 로고스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고 저 모양을 갖추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헤라클리토스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5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초기거든. 서양 문명이 만들어지는 아주 초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는 용어가 처음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도 저 시기잖아요. 공자가 활동했던 게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되니까, 그죠? 노자가 활동했던 것도 그 무렵이니까 거의 비슷한 사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에서 뽑아놓은 거는 어디 갔어? 만물은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 이유는 모든 존재들이 투쟁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과 대립이 바로 만물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뭐 동력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음양사상이네. 애매하다고요? 음양사상과. 음양사상과도 거의 맥을 같이 하죠. 변화, 그죠? 음양의 대립, 우리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책 뒷부분에 음양 오행과 관련시켜서 이분도 언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오행은 상생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 5개의 관계 내에서 서로 크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고 서로 또 죽여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상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투쟁이고 경쟁이고, 그죠? 또는 뭐 키워줘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인류가 가졌던 생각의 틀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역적인 어떤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문명들이 자기 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조금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남겨진 어떤 언급들, 그 말들,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책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게 전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 플라톤이나 뭐 이런 말 많은, 뭐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들의 책들에 보면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40개, 159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다 끌어모아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그걸 한번 구해서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인용문에 관한 설명이 밑에 조금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니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힘을 추구하며 자신을 강화하고 보완시키려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투쟁은 존재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니체가 보는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싸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세계이고 니체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뭐 이분이 니체 철학을 파악하는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게, 니체 철학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이 뭐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죠? 혹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전에 그 불교에 대해서 할 때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부분, 똑바로 보아라, 똑바로 보다.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제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똑바로, 불교의 핵심이 똑바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언급들에서 보면, 그러니까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그러니까 뭐 우호적으로 보고 이게 아니고
냉철하게 보고 그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뭐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봤던 뭐 이 니체 자체가 불교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좀 이어집니다. 세상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측면. 넘어가 조금씩 읽읍시다.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이미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 세계를 염세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레노스의 이야기는 그리스의 이러한 세계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다는 전설 속의 미다스 왕은 어느 날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하지요. 이 질문에 실레노스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굳어진 채 침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이 답변을 강요하자 마침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루살이 같은 가련한 족속이여, 우연과 고난의 자식들이여, 그대는 왜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내게 말하도록 강요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그대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찍 죽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구절 보면 또 불교가 생각나야 하지 않나요? 그죠? 태어나지 않는 것, 윤회하지 않는, 윤회를 끊어버리는 것. 그죠? 다시, 여기 불교 표현대로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절은 조금 더 나가 있죠. 차선의 것이라면 일찍 죽는 것이다 라는 표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니체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그리스인들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명랑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염세적이고 우울한 인간들에 머물렀다고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들 사이의 투쟁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염세주의를 극복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니체나 뭐 서양 근대의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죠? 그런 측면들이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글 중에 인간들 사이의 투쟁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승화시킨다. 경쟁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것들, 그거는 인간이 가진 어떤 뭐 본질적인 부분이다. 누구나 다 그거 없앨 수 있는 부분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세상이다. 뭐 세상에는 이런 것 떠나서 뭐 대단한 거 없다. 그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정해져 있는 뭐 죽음 이후의 어떤 복락의 어떤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의 바탕 속에는 염세주의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염세주의라는 표현 이전에도 한번 등장했지만 허무하다, 그죠?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 바탕에 깔려 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그리스의 비극들, 그리스에는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온갖 비극들이 다 등장하죠. 뭐 아버지가 아들 삼키는 것, 그리고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것,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뚫고 뭐 우뚝 서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그 영웅들입니다. 보면 그 비극들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의 삶 그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걸 여기서 표현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고통 속에 차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극복하는 방식,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뭐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 세상이란 건 별거 없어. 대단한 거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거밖에 없어. 그건 뭐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제대로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쟁,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생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앞에 표현대로 하면 창조이죠.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어떤 활동들로 이렇게 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아마 산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도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바다에서 물고기도 별로 안 잡히는, 지중해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물이 워낙 깨끗해갖고 물고기들 별로 없어요. 부유물이 별로 없어서, 먹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업도 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아닙니다. 농사지을 땅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이 지역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여러 조그마한 도시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도시국가라고 하는 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에는 힘든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전에도 보면 그 옆 동네랑 사이 안 좋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전쟁합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뭐 바깥에서 또 큰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함께 연합을 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들 계속 싸워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투쟁 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희한한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사륙의 현장, 경쟁, 실제로 피튀는 그런 어떤 싸움의 현장들을 그렇게 하면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축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뭐 승화시킨다라는 표현이 아마 윌리엄 맨시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현실적 상황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본 모습 또는 자기의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창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성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서 읽어 나가면 연결이 될 듯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 승화시키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경쟁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원래 야만적인 힘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스가 자신의 동료를 죽였던 헥토르를 전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승부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승부욕을 건설적인 경쟁심으로 승화시켜 올림픽을 통해 서로의 육체적인 힘을 평화적으로 겨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서로 경쟁을 즐겼고 심지어 비극 경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이 경연 대회에서 무려 5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하지요. 니체는 그리스도교나 불교와 달리 사람들 간의 호소심과 승부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심리나 욕망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았습니다. 예, 일단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 맥락은 경쟁 또는 그죠? 그 투쟁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계속 좀 읽어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악의와 시기를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였으며 헤시오도스처럼 판단하였다. 그는 먼저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을 하늘이 전쟁으로 이끄는 에리스를 악이라고 지칭하였으며 그 다음에 질투, 악의, 시기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는 또 다른 에리스를 선이라고 찬양했다. 예. 에리스는 불화의 여신이지만 헤시오도스는 이러한 에리스에 선한 에리스와 악한 에리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심지어 선한 에리스를 우주의 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여기 또 헤시오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헤시오도스는 조금 더 이전의 인물입니다. 한 BC 8세기, 현재 8세기 정도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이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시인 둘을 뽑으라면 호르메스와 헤시오도스 둘을 뽑습니다. 이 보이오티아라고 했는데 이 보이오티아는 여기입니다. 여기쯤 있는 그 아테네 바로 옆 지역이 보이오티아인데 선한 에리스. 결국 에리스는 신인데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쟁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죠? 투쟁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라고 본 거죠. 이 우주의 원리라는 표현은 서양의 사상가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물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불이다. 불이 갖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활동성 때문에 아마 불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고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근원, 우주의 원리 이러면 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본질 안쪽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선한 에리스. 에리스는 여기 표현대로 불화를 다루는, 불화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경쟁,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갈등을
그 주관하는 신인데, 그 경쟁 갈등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악의적인 요소와 또는 뭐 선한 요소. 악의적인 요소는 파멸로 이끄는 것을 악의적인 요소라고 할 테고요. 또 하나는 경쟁을 통해서 생산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 건 선한 요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리스의 그 두 측면 중에 선한 에리스, 그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니체식 표현에 따르면 승화시키는 것, 그죠? 경쟁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그것,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용문도 한번 볼까요? 인용문이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개념은 헬레니즘의 가장 순수한 원천에서 나온 것으로 스에게 원리로 털받고만 헤시오도스의 선한 에리스다. 예.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체육관과 도장, 예술적인 경기, 정치 집단들과 도시국가들의 투쟁에서 생겨나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 변모된 경쟁이라는 관념으로서 우주라는 기관은 이 경쟁이라는 원리에 의해 조절된다. 영원하며 유일한 생성, 끊임없이 일하고 생성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실제의 총체적인 불완전성을 가르쳤다. 이것은 무섭고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이러한 느낌을 그것의 반대물로, 즉 숭고한 느낌과 행복한 놀라움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놀라운 강인함이 필요했다. 예. 거기서는 영원하며 유일한 생성, 끊임없이 일하고 생성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실체의 총체적 불안정성.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은 언제나 고정된 그게 없죠. 그래서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을 숭고한 느낌과 행복한 놀라움으로 변모시킨다. 이게 이제 성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 성화시키는 그런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강인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인용문도 그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동양의 어떤 그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수님 좀 읽어주시죠. 동양 철학에는 우주를 보는 하나의 이론인 음양오행론이 있지요. 이 음양오행론도 이 우주의 상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극도 존재하고 상극이 없으면 이 우주의 원활한 운행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행은 잘 아시다시피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으며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습니다. 이런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극을 극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극 관계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에는 상생 관계만 있어도 안 되고 상극 관계만 있어도 안 되지요. 물론 니체도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경쟁과 투쟁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회만 해도 경쟁과 투쟁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협업이나 분업을 통해서 서로를 돕습니다. 농부가 만든 쌀이 없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고 공장에서 만든 농기구가 없으면 농부는 농사 짓는데 애로가 많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협동과 협조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경쟁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니체는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자신을 뛰어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예술가들, 예를 들어 비극 작가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 그들의 모든 예술은
경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헤시오도스의 서나네리스, 즉 공명심이 그들의 천재성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경쟁으로부터 창조성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왜 경쟁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답이 되죠. 경쟁은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요즘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쟁을 나쁜 것이라고 보는 지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쟁 그거 나쁘게만 볼 게 아니야. 경쟁이란 건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너무 경쟁이 심해 라고 하는 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글쎄요.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다는 생각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하다는 생각보다는요. 그러면 패배에 명쾌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패배한 사람에 대해서 명쾌해졌다. 패배한 다음에 다시 경쟁할 수 있게 재기하는 기회가 별로 없고, 재기를 별로 허용하지 않고, 재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번의 경쟁만으로 그냥 승패가 갈라지면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경쟁 자체를 못하게. 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쟁이라는 건 사실은 같은 선에 있는 출발점이 같거나 아니면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만 우리가 그 경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버리면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쟁의 경쟁을 싫어하고 경쟁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경쟁의 틀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일정 공평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일단 패배하면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재경쟁하지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경쟁에서 지면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서 새로운 힘을 가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경쟁 이전에 경쟁하기 전부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경쟁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과 심적 부담을 느끼고 지금 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할 때 시험 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언젠가부터 초등학교는 평가 시험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경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사실 그런 게 일종의 경쟁이잖아요. 경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응을 좀 시키고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닌가. 경쟁의 두려움, 경쟁에서 생기는 일종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강조되니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은 남들과 경쟁한다는 티가 안 나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 수 없는 그런 계층인 아이들은 나중에 경쟁하게 될 때 도저히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싸움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6학년 때까지 뭐 시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거의 없는 거. 시험은 우리 이전처럼 뭐 이렇게 성적을 안 내줄 거. 시험도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키울 때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 요즘 중학생도 그러나. 교단 어. 네, 가진 계층은 자체 내에서 경쟁을 시키죠. 학교에서는 아니고 바깥에서. 바깥에서. 어차피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그 개별적으로 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우리 옛날 난 이전에 한번 듣고 굉장히 놀랐던 말이 있는데 그 우리 보통 뭐 자격 비슷한 여러 가지 그 스펙들이 있잖아요. 스펙은 자기가 노력해서 쌓는 게 아니고 돈을 쏟아부어서 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돈을 쏟아부어 그 스펙을 쌓는데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쏟아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뭐 사회가 요구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경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현재 교육제도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예요. 제 개인적으로. 세상이 뭐 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계층에서 용난다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승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다가갈지, 그런 부분들, 말은 뭐 그럴듯한데, 그죠? 현실 안에서 조금 힘든, 읽기에 조금 거북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읽으면서 이리저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재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저는 굉장히 창의성과 진재성을 발휘하고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데 정말 공감해요. 네,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안에서도 사실 경쟁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계층 안에서 뭐 분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 경쟁이 없겠습니까? 그죠? 경쟁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장으로서 펼쳐 보이지 않다. 그렇죠. 그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예 배제해버리죠. 그래서 소외되는 때문에 아닐까. 좀 더 볼까요? 시심은 어떨까요? 그런가요? 좀 쉽시다. 왜? 끌까요? 제가 읽을까요? 예.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는 정직하게, 적에게는 용감하게. 니체가 모든 종류의 경쟁이나 투쟁을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과 겨루는 것은 비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들은 골목시장에 침투하여 소상인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러한 사태를 보았다면 대기업의 사장들에게 창피한 줄 알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니체 아니어도 호통치고 있습니다, 요즘. 그는 투쟁이나 경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뿐이라고 말합니다. 적과 대등하다는 것. 이것이 대개 성실한 결투의 첫 번째 전제다. 상대방을 얕보고 있는 경우 전쟁은 할 수 없다. 명령을 하는 것
같은 경우, 무언가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것까지도 없다. 전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싸움, 경쟁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적절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경쟁 이런 건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나는 동자를 찾아낼 수도 없을 법한 일에 대해서만 고군분투하고 나만을 위험에 부딪히게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만 공격한다. 나 자신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은 나는 공적으로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다. 이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것에 대한 나의 기준이다. 예. 다시 말해 경쟁과 투쟁은 내가 겨루어야 할 상대가 나와 비등하거나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서 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예, 요 구절도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내가 겨루어야 할 상대가 나와 비등하거나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서 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만이 정당화된다. 경쟁이. 이 경우에만 경쟁과 투쟁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의미의 경쟁과 투쟁을 우리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의 투쟁이라는 표현 한번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앞에서 아니요. 1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의 과정들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마저도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경쟁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쟁. 그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니체는 사랑의 투쟁, 사랑에 기반한 투쟁이겠죠.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투쟁이란 표현입니다. 그죠? 예. 투쟁이 이렇게 사랑의 투쟁이나 형태를 띈 경우에만 사람들은 서로를 존경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힘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니체가 말하는 네 가지 미덕을 갖춘 이들이겠죠. 예. 네 가지 훌륭한 태도. 우리 자신과 친구에게는 정직하게, 적에게는 용감하게, 피정복자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미덕입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 원칙, 행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행위 원칙들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자신과 친구에게는 정직하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적에게는 용감하게, 그 다음에 피정복자에게는 관대하게, 그리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그렇게 뭐 이게 뭐 니체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사실 거의 비슷한 이야기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집약시켜 놓고 보면 니체가 제일 혐오했던 악덕은 원한이었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패했을 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혹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한 인간이고 자신은 선한 인간이라서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사태를 기대하거나 자신이 패한 것은 사회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를 꿈꿉니다. 물론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겠지요. 고아로 태어났다 해서 애초부터 교육의 기회와 같은 것을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적인 능력도 상당한데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가는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요. 다만 니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회 탓이나 남 탓으로만 돌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일단 한 단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뒷부분도 좀 계속
이어서 쭉 한 바퀴 더 돌까요? 투쟁과 경쟁의 부작용이 원체 커서 그런지 우리는 경쟁이나 투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나 투쟁을 제거하자는 사상들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저 역시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경쟁과 투쟁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체는 투쟁과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불가피한 이상 어떤 형태의 투쟁과 경쟁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은 참으로 불친절했습니다. 그러한 게 저뿐 아니라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의료진들의 불친절도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친절하지요. 의료진들이 갑자기 착해진 것일까요? 그보다는 병원들 간의 경쟁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경쟁이나 투쟁을 만약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쟁과 투쟁을 유지하되 이것을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경쟁? 그걸 또 다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뿐만 아니라 경쟁은 니체의 사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필요한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움할 때 덩치만한 애랑 조그만 애랑 싸움을 해요. 근데 이제 조그만 애가 이제 성격이 독해가지고 무기를 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막 소리 지르죠. 아, 저 비겁한 새끼. 근데 그때 내가 제일 궁금했던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쟤는 힘이 세고 크잖아. 얘는 약하잖아. 근데 왜 저 맨주먹 싸우는 게 그게 저 비겁하지 않은 거지. 왜 약한 애 보고 무기를 내려놓는 거지? 그게 난 이해가 안 됐었어. 동기들의 싸움을 보고 그걸 느꼈어요. 네. 의자 들고, 무기 들고, 몽디고 그러면 옆에서 막 욕해요. 그 당시에는. 비겁하고. 굉장히 철학적이다. 아니,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가장 공정 경쟁은 복싱같이 규칙을 정해놓고 체급별로. 그리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맨날 싸움만 하는 애고 하나는 한 번도 싸움하지 않는 애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뭐가 그게 공정한가요? 맨주먹 싸움을 해가지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짱돌이라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짱돌을 못 들게 한다면 최소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싸워야지 그게 공정한 거니까. 사실 뭐 그런 싸움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게 좋긴 하죠. 만약에 모두가 다 짱돌을 넣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일종의 그게, 그런 싸움을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이란 건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경쟁을 경험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거기에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경쟁에서 졌을 때 그 진 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뭐 이겨서 그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교육이란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측면일 수 있죠.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덩치 차이 나지 싸움 하듯이 그걸 공정하다고 봤듯이 사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정하다, 평등하게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불공정한데
그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 시험을 만약에 산수 시험 봤는데 한 20점 받았다 이러면 우리 남겨서 나누셈 막 더 공부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학원이나 뭐 이런 데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경쟁을 해서 지게 되면 지가 분발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요소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경쟁의 선에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게 이전엔 조금은 작동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 경쟁의 선에 서줄 수 있게끔 그 일종의 그 옆에서 도와주거나 또는 뭐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 선의의 어떤 그 힘의 개입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전보다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각 가정에 맡기게 되지 않나요? 예. 그게 공정한 사회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닐까. 뭐 다른 요소에서 보면 개인의 역량 또는 개인이 갖추는 건 개인이 자기 힘으로 구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정답인지 사실 알기는 판단 내리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자기가 봐왔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랑 비교를 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욕망을 거세하라. 이 순간 내 삶으로 여기 달려나가. 제목은 좀 달라져 있네요. 그죠? 네.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승화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승화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치지만 니체가 생각하는 자연은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과 다르고 또한 니체가 단순히 자연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루소와 같은 사람이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심화시킨다라고 비판을 한 반면에 니체는 문명과 문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을 거스르고 억압하는 문명과 문화를 비판할 뿐이지요. 이것들도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루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구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문명과 문화 우리 보통 니체의 도덕 철학을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철학. 자연주의 철학이라면 워낙 뭐 자연이란 표현에는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근데 서양 철학의 문맥에서 보면 자연 상태라는 용어를 이 니체의 자연주의 철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연 상태라는 그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홉스입니다. 생물 연대를 보면 홉스가 1588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홉스에 이어서 그 자연 상태를 이야기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1632년 그 다음 여기 등장한 루소가 있는데 1712년 이렇게 조금씩 그 시간 차이가 있고 저 세 사람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쓰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저 세 사람은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대의 윤리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중세까지는 사회의 규범은 교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그 세속의 국가인 그 황제나 왕보다는 훨씬 우위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고 하면서 역전되죠. 교황권은 없어지고 세속의 국왕의 권한들이 서서히 커집니다. 그 맥락 안에는 어떻게 보면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어떤 질서 체제가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신의 어떤 그 명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규칙이 아니라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국가 집단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규제시켜 줄 수 있는 윤리의 어떤 그 출발점 내지는 그 근거를 신이 아니라 인간들에게서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러한의 가장 큰 예로 나타난 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예를 들면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투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당시에 그 국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국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이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국왕의 권위들이 커지는 그런 그 국가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 왕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거를 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들의 관계 내에서 부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투쟁의 상태,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한 어떤 상태에서부터 문명화되고 질서 잡힌 형태의 국가라는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으로부터, 저 당시에는 자연권이라 그래서 신으로부터 각 개인들은 어떤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자연권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누구로부터 그 침탈받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살 때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 또는 어떤 충돌의 상황에서는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이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왕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질서가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나온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 그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근대의 국가, 그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왕에게 부여해서 질서 잡힌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사회는 이렇게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절대 왕권의 그 정당성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홉스가 최초 주장했던 이 자연 상태는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느냐 하면,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상태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아니고 인간은 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그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왕이라는 한 절대적인 존재에 그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대적 어떤 틀이죠. 그죠? 법을 만드는 의회,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는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크는 홉스가 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로크는 의회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루소도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루소는 훨씬 더 자연 상태를 좋은 상태로 봅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 국가나 사회가 건설되기 이전에 인간들은 집단을 이루고 살지도 않았고 각각이 떨어져서 살았으며, 그냥 자연에서 나는 그 이익을 또는 자연의 산물들을 자족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사회를 형성해 놓고 나니까 욕구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 혼란들이 생겨나죠. 그죠? 그 혼란들 속에서 개인이 가진 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제도를 상정해내는데, 그게 루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제는 일종의 간접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권리를 대표로 뽑은 사람한테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규칙들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고, 루소는 각 개인들이 다 그 법과 질서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또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자연권을 지킬 수 있는 데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내세워서 관철시키는 형태로 정치 형태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각각 개별적으로 살아가던 초기의 자연 상태의 자족적이고 떨어져 있던 그 상태를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국가라는 체제, 사회 체제 내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안에는 충돌도 있고 싸움도 있고 투쟁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의미에서의 자연 상태와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상태는 조금 그 맥락이 다르죠. 그죠?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어떤 호성심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중세의 그 사고체계나 규범체제 내에서는 끊임없이 억압되고 제거되거나 또는 없어져야 될 요소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자연상태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물론 저런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욕망, 이전에 이야기했던 변화하고 생성하는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 몸이나 감정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니체는 끊임없이 견지를 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또는 뭐 호성심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것들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것들은 억제되거나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게 니체가 생각하는 자연주의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자연주의 도덕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말이 길어져서 니체가 플라톤적인 이원론이나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자연을 억압하고 자연을 거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인 성욕을 터부시하여 억압할 것을 강요했고 경쟁이나 승부욕과 같은 것도 세속적인 명예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기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체는 성욕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예술적인 창조력으로 그리고 경쟁이나 승부욕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경쟁 혹은 승부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능의 정신화는 사랑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하나의 큰 승리다. 또 다른 승리는 우리처럼 적의를 정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화는 사람들이 적을 갖는다는 것의 가치를 깊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요컨대 사람들이 과거에 행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적을 전멸시키려고 했다. 비도덕주의자들이자 반그리스도교인들인 우리는 교회의 존립을 우리에게 이로운 것으로 본다. 정치에서도 적의는 이제 보다 정신적이 되었고 읽기가 쉽지 않죠. 인용문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사려 깊고 훨씬 더 반대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정당이 반대당이 힘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이 위대한 정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를테면 새로 건립되는 국가는 친구보다도 적을 더 필요로 한다.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만 그것은 자신을 필연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또한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만 비로소 필연적인 것이 된다. 이 부분은 어쩌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죠? 여기서 보면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적을 멸절시키려고 했다. 이 자신의 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남녀 간의 성욕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욕망. 그리고 비도덕주의자들이자 반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교회의 존립을 우리에게 이로운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바로 적이 필요하다는 것. 적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훨씬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뒷부분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정당 이야기, 어떤 정당도 자기와 뜻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음으로 해서, 그죠? 아마 이런 원리들은 고금의 역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 우리 붕당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싸우기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적 그 권리들을 확보해 가는 과정들은 반대 세력을 필요로 했던 것 같고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 뒤에 교수님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실로 선거나 경쟁에서 이기려는 호승심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투쟁을 낳습니다. 특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을 보면 누구나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과 투쟁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강간 등 여러 가지 사회 악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성욕을 제거하려 하거나 경쟁심이 인간들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경쟁심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치통을 막기 위해 치아를 빼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한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열정인 성욕이나 호승심, 소유욕, 지배욕, 복수심 등을 승화시키지 않고 악으로 단죄하면서 거세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들은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뿌리 뽑으려는 조치는 결국 삶을 근절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호승심, 소유욕, 지배욕, 복수심 이런 것들을 일종의 열정으로 보고 있죠. 저 표현들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연스러운 열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열정들은 삶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본질이란 표현은 그죠? 본질이란 표현은 사실 그것이게 해주는 어떤 것이니까 그죠? 삶이 삶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열정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인용문까지만 좀 읽어주십시오. 교회가 제시하는 처방과 치료법은 거세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어떤 욕망을 정신화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결코 묻지 않는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관능, 긍지, 지배욕, 소유욕, 복수심을 근절하는 것에 계율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열들을 그 뿌리부터 공격한다는 것은 삶을 그 뿌리부터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삶의 적대적인 것이다. 예. 강조한 표현, 삶의 적대적인 것이다. 이 삶이란 건 삶의 반대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조금 연결시키면 죽음 이후의 삶, 그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네, 영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이란 표현은 니체에게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변화하고 생성하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현실의 어떤 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삶 이후의 세상을 배제한 세상, 그게 여기 삶이라는 용어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삶 이후의 세상을 배제한다고? 그렇죠. 삶 자체, 예, 살아있는 삶, 우리가 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하는 이 삶을 뛰어넘는 어떤 삶은 없는 겁니다. 구선생님 조금 더 읽어. 네. 더 나아가 니체는 거세라든가 근절과 같은 방법은 사실과 자신의 정념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약하고 퇴락한 자들이 자신의 정념과 싸울 때 본능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숭고한 사람으로 보기 쉽지만 니체는 사실 그러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물론 니체는 금욕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욕망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단죄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과 그런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금욕주의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예들은 뭐 중세 사회에는 사실 중세의 그 중기 이후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이죠. 수도원 또는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그 교회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 네, 조금만 더 읽어주십시오. 저 적개심, 저 증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이들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강하지 못할 때 절정에 달한다. 예. 성직자와 철학자의 역사 전체를 그것에 덧붙여 예술가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라. 관능에 대한 가장 심한 독설은 성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예.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었지만 금욕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자들로부터 나왔다. 예, 굉장히 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표현대로 밤하고 낮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 적용하면 조금 더 봅시다. 거세라든가 근절과 같은 것은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퇴락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욕망과 싸울 때 본능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즉 그러한 방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라트랍 수도원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과 열정 사이에 일종의 궁극적인 적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다. 극단적인 수단이 불가결한 사람들은 퇴락한 사람들 뿐이다. 의지의 약함보다 분명히 말해서 하나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의 결여도 다른 형태의 퇴락일 뿐이다. 예. 이 라트랍 수도원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굉장히 그 가장 엄격한 계율을 지켰던 수도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뭐 없어요. 뭐 자료에 나오는 게 없어서 뭐 찾아봤는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초기에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신에 대한 헌신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이후로 가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금욕, 뭐 절제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형태로 그 변질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뭐 니체의 표현대로 한다면 뭐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는 있지만 금욕주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걸 도구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볼까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는 욕망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과 투쟁을 제거하려는 집단 내에도 경쟁과 투쟁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예,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혁명 조직에서도 뛰어난 혁명가가 되려는 경쟁과 투쟁이 있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과 투쟁을 제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형태를 갖도록 성화시켜야 하고 우리 자신부터 바람직한 방식으로 경쟁과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과 대등한 사람과 투쟁해야 하지 비겁하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손쉽게 짓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때 K1이라는 격투기 시합을 즐겨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K1이라는 잔인한 경기를 즐기느냐며 저의 잔인성을 은연중 남루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격투기 시합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합에서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반칙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시합이 끝나면 서로 껴안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위로해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태도가 가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 사람이든 이긴 사람이든 최선을 다한 상대방 선수에게 존경심을 품게 되고 진심으로 서로 마음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선수가 시합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상대 선수에게 주고 얻어맞은 끝에 패배를 했는데 그 선수는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긴 저 선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형편없는 졸전했습니다. 우리 저 선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줍시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건강한 승부욕이 사회를 지배할 때만 그 사회는 활력이 넘치고 서로 간에 존경심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반 격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걸 봐도 그죠? 그걸 보는 시각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싫은데.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격투기 같은 그 격렬한 그런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K1 같은 그 격렬한 피가 튀는 경기를 볼 게 아니라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고 해도 충분히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감이 무뎌질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올림픽이라는 그 축제가 만들어진 계기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 안 할 때. 예, 경쟁과 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가고 닦는 거죠. 예, 발휘해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고 자기한테 그 올림픽 정신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인데.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사회의 다른 청년들보다는 좀 더 잘 지켜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뭐 예, 사회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운동하는 경우에도 엉망이 되는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테니스를 안 봐서 그렇죠. 테니스도 우승자가 그러니까 맞아요. 은인 사람이 너무 멋있게 잘했다고 박수 쳐달라고 그래요. 네, 운동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어떤 야구 같은 경우는 속이는 상대방 속이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답니다. 맞아요.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규칙을 그 야구 선수들이 그 야구 선수 출신들 중에 사기꾼이 많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리고 맞아. 그 조폭들 중에도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조폭들 중에 야구 선수 출신이 제일 많대요. 근데 이런 거 혹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거는 나가도 돼? 우리 지금 이거 잘라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라 주실 거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고대에 그거 다 병사들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올림픽처럼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살 때 그 사기꾼들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기는 것만 생각. 그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경기 속에서 있던 선수들은 좀 더 품성이 좀 바르고 공정하고 힘들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운동 종류마다 다르듯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당연히나 이런 거는 진짜. 왜요? 뭐 어디서 그렇게 약물 맞는 것도 있고 그 도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오만 그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뭐 쇼트트랙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죠? 잡고 안 볼 때. 예. 그게 이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형화된 모범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다 못 살죠. 그죠? 정형한 모범, 그 모범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형화된 모범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모범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삶들이 다 정형화된 모범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뭐 진짜 없어질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정형화된 모범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애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너무 조촐한데. 조촐한 대신에 심도 있게 좀 읽은 거야. 차근히 읽으니까 그죠? 예습 안 하니까 더 좋네. 근데 점점 이거 책을 내용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면, 저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별게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우리 살면서 주의를 다 기울이고 살 수 없잖아요. 읽어보면 뭐 틀린 것 없기도 한데 내가 이런 부분은 생각은 못했네 이런 부분이지 그걸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유가, 불교, 뭐 지향철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그 자체가 나의 철학을 완성해 나가는 거니까 구태에 뭐 다른 사람들 선대 철학가들한테서 철학을 배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다. 내 생각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를 더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생각도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답은 아닐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내 생각이 과연 뭐 잘 돼 있는지 제대로 된 생각인지에 대한 의문, 걱정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 재원님께서 또 수시로 계속 전화하시는 하루 종일. 누가? 심재원이 미치겠네. 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책은 참고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자신과 자기 생각, 자기 삶 이런 것들을 비추어보는 거울인 거죠.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도대체 요런 거와 요런 거 사이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개통 철학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 스스로가 좀 더 애써서 노력해서 정립해 나가는 철학도 의미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꼭 어딘가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책이라는 걸 통해서 또 공부라는 걸 통해서 꼭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책은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항상 그 모범생처럼 책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살아왔거든요. 정답이 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이게 그러니까 책들이 정답이니까 적어놨겠지. 그런 것처럼 책으로 나왔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근데 옛날 철학자들, 위대한 우리 선지자들, 생각자들은